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오염수 전야입니다. 일본이 내일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계획과 다르면 방류 중단을 요청하겠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고 주장했고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까지 꺼내들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사법 신뢰 무너졌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가 오늘 오전 김명수 현 대법원장 예방을 앞두고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 정의로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과의 친분에 대해선 친구의 친구로 직접적 관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노상 강도의 반격입니다. 대북 송금 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스마트팜 비용과 방북 비용을 대납할 때마다 이재명 대표와 전화 통화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지난 대선 때 이 대표에게 1억 5천만 원을 후원했다면서 그런 자신을 어떻게 노상 강도라고 표현할 수 있냐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의경 다시 온답니다. 한덕수 총리가 이딴 이상동기 범죄, 이른바 묻지마 범죄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경찰 치안력 강화를 위해 지난 6월 폐지된 의무경찰제도 부활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흉악 범죄자의 가석방 없는 무기 형제, 또 중증 정신질환자의 사법 입원제 도입 방침도 밝혔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수령님의 막말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침수 피해 현장을 찾아 건달뱅이들, 지적 전응아들이라면서 김덕훈 총리 등 내각 관료들을 질타했습니다. 경제 악화로 인한 민생 파탄 책임을 내각에 돌리려는 의도란 분석이 나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6년 만의 사이렌입니다. 전 국민이 참여하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오늘 6년 만에 실시됩니다. 오후 2시에 사이렌이 울리면 국민은 즉시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해야 하고 일부 구간에서는 차량 이동도 통제됩니다. 첫 번째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영상부터 확인하시죠. 이재명 후보 캠프에 1억 5천만 원을 쪼개기 후원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새로운 진술이 나왔습니다. 대표님 김성태가 대표님한테 방북비 대납 보고했다고 진술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1억 5천만 원) 후원해서 고맙다고도 하셨다는데 그런 사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대선 경쟁 후보에 대해 전방위로 진행된 수사를 이제는 끝낼 때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북 송금 문제로 또다시 입건하고 곧 또 소환할 모양입니다. 야당 탄압 이쯤에서 멈추십시오. 연일 고조되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이 열렸는데 거기에 증인으로 나온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아주 작심한 듯 이 대표를 향한 법정 폭로를 쏟아냈습니다. 네, 이에 앞서서 이제 어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오전 재판은요, 이 변호인단 선임 문제로 공전이 됐고 대신 이제 재판부가 직권으로 이 국선 변호인을 지정을 해서 오후에 재판이 이제 재개가 됐는데 이 오후 공판에 김성태 전 회장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 전 회장을 상대로 한 이 검찰 측의 신문이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김 전 회장의 진술이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표가 이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했을 당시에 자신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김 전 회장은 물론이고 직원들의 이름까지 빌려서 총 1억 5천만 원 정도를 후원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의 새로운 법정 진술인데요. 이게 거짓말이면 김 전 회장이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사실이라면 김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 측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물어야 할 아주 엄중한 사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정치자금법은요, 한 개인이 대선이나 경선 후보자에게 기부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000만 원인데요. 저희가 지난 대선 경선 당시에 이재명 캠프에 정치자금을 낸 후원자 명단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김성태 전 회장이 본인 이름으로 1,000만 원을 낸 것이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는 이 1,000만 원이 끝이 아니라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최소 15명의 직원 명의를 동원해서 1억 5천만 원까지 후원을 했다는 겁니다. 김 전 회장은 법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선 경선 첫날에 이재명 후보의 후원금이 이낙연 후보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오면 좋겠다
그러면서 후원을 요청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또 이 전 부지사를 통해서 자신이 1억 5천만 원을 후원했다는 걸 이재명 대표도 알고 있다 이런 말도 들었다고 주장했고요. 이 대표 측으로부터 감사 차원의 연락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지금 들으신 김성태 전 회장의 얘기는 모두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위증을 하면은 처벌받게 되는 법정 증언을 통해 나온 얘기입니다.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대표의 당시 최대 라이벌이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성태 전 회장 주장이 사실이면 이재명 대표 측만이 아니고 김 전 회장 자신도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결국 김 전 회장이 자신의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다는 위험을 무릅쓰고서 이른바 이제 법정에서 자백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작심 폭로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 전 회장은 법정에서 줄곧 이재명 대표를 향한 배신감을 토로를 했는데요. 자신한테 금전적 후원을 한 사람을 어떻게 노상강도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느냐. 민주당에게 내가 잘못했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고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측은지심을 가져야지 평생 지지를 했던 사람을 어느 날 갑자기 뜻이 안 맞는다고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후원을 했는데 어떻게 자기를 노상강도라고 하느냐.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SNS를 통해서 이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을 봐주기 기소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러면서 노상강도를 경범죄로 기소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을 이재명 대표가 노상강도라고 비유를 한 건데 그걸 김 전 회장이 다시 겨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당시 그 옥중 입장문을 통해서 이 대표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하기도 했는데 아마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사실 김 전 회장은 기억하시듯이 앞서 그 해외 도피 중 이제 체포가 돼서 귀국할 당시만 해도 이재명 대표를 전혀 모른다 이 대표의 관계를 이제 부인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후 이 대표와 이제 민주당 인사들이 자신을 깡패, 노상강도 이렇게 거칠게 표현하며 거리를 두니까 신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지수를 털어놓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귀국 당시 김성태 전 회장의 모습 보시겠습니다. 쌍방울 전환 사채 중에 변호사비로 흘러 들어간 건 없었을까요? 이재명 대표는 전혀 모르십니까? 연락한 적도 없고요. 친구들도요. 아니 모릅니다. 지금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자, 김성태 전 회장 어제 법정에서요.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의 대북 송금 대납을 알았을 거란 취지의 그런 폭로도 이어갔습니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걸로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이 사건 수사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법정 진술인 거죠. 그렇습니다. 김 전 회장은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했던 그 사업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하겠다고 약속했을 때 이화영 전 부지사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하기로 했을 때도 이 전 부지사를 통해서 이 대표와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회장은요, 내가 자선단체 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업가기 때문에 거액을 대납하기로 할 때마다 이 대표와 통화를 해서 사실상 확인을 받은 거다라고 덧붙였고요. 이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을 맡았던 변호사 등 이 대표의 측근들을 이 쌍방울 계열사의 사회이사로 선임을 해서 이 대표를 지원했다라고도 주장을 했거든요. 검찰이 이걸 두고서 경기도 대북 사업비 또 이 대표 방북비를 북한에 대신 내주고 이 대표가 쌍방울에 지원을 약속을 했으니까 이 대표 측근을 선임해서 소위 챙겨준 걸로 보인다라고 물으니까 김 전 회장은 맞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 김성태 전 회장은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북 송금 대납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이 쌍방울 회사 일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랑 똑같은 것이다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는요, 앞서 여러 차례 김성태 전 회장을 모른다, 통화 같은 경우도 술자리에서 한 차례 바꿔줬다 그런 기억이 있는데 하지만 내용이나 이런 건 전혀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앞서 나온 이 대표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쌍방울과 이재명은 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나도 모르겠어. 뭘 알아야 내가. 인연이라면 내이 사입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도대체 저는 김성태라는 분 얼굴도 본 일이 없거든요. 오후 2시부터 6시간 가까이 재판을 하고 8시 가까이 돼서 6시간 만에 재판이 끝났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전화를 바꿔줘서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만찬이 6시부터 한 8시쯤이었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자, 김성태 전 회장, 어제 재판이 끝날 때 검찰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을 많이 했다. 그런데 요즘 상황을 보면 당신 되게 안타깝다. 빠른 시일 내에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본인의 길을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이 법정 진술을 이렇게 쏟아내는 동안 내내 눈을 감고 있고 또 김 전 회장이 마지막 이런 호소에도 별다른 반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으신 대로 어제 재판에서 김성태 전 회장은요, 아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작심 비판을 쏟아낸 걸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놨느냐, 바로 이겁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김성태 전 회장의 법정 진술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 침묵으로 일관을 했고요. 다만 이 국회 회계 중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면 어떻게 할 계획이냐라고 물으니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대표 어제는요, 자신이 이제 쌍방울 대북 송금의 피의자로 전환이 됐다. 그래서 입건이 됐다. 이런 소식 기자들이 물으니까 황당한 얘기다. 이렇게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 오늘 나온 이 대표의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한테 방북비 대납 보고했다고 진술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회계 중에 체포동의안 날라올 거라는 얘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하시는 계획이신지. 이게 대체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1억 5천만 원 후원해서 고맙다고도 하셨다는데 그런 사실 없으십니까? 자, 수고하셨습니다. 황당한 얘기죠. 만약에 영장 청구되면은 정당한 영장 청구를 하고 볼까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겠어요. 비회기 때 황당하게 청구해서 처리하는 게 좋지. 굳이 정치적 분란을 야기하려는 정치 공작으로 생각이 돼요. 9월에 하게 되면은 어떻게 대처하세요? 네, 이런 이재명 대표의 반응에 국민의힘에서는 즉각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장동영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가 항상 검찰의 조작 수사라고 주장을 하지만 국민들은 진실이 뭔지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창작 소설이다. 정치 검찰이다. 주변 사람들은 다 구속되고 지금 다 재판을 받거나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거나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게 진실인지는 국민들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 미리 정해놓고 꿰맞추고 조작 수사하고 있다면 당당하게 가서 그렇게 검찰청 들어가기 전에 지지자들 모아놓고 단상에 올라가서 마이크 잡고 연설하실 것이 아니라 법관을 설득해서 영장 기각 결정을 받아내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요, 제3자 뇌물죄가 한동훈 검찰의 새로운 트렌드가 된 것 같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앞서 대장동 성남FC 의혹 때도 그렇고요. 이번에도 명확한 증거 없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주장인 겁니다. 네, 친명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김용진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검찰의 트렌드가 제3자 뇌물, 그다음에 배임인 것 같아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그런 혐의라서 정치 공작적으로 수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검찰은 왜 그렇게 깡패와 사기범의 얘기에 대해서 그렇게 존중하고 입장을 가지고 공격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검찰은 좀 더 분명한 증언과 증거, 내용을 가지고 소명한 이후에 제가 보기엔 소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냥 벌써 4차 소환을 했는데 한마디로 편의점에 가서 물건 사듯이 이재명 대표를 불러서 수사하면 되는 겁니까? 민주당 측은 저렇게 이제 검찰이 공작하고 그다음에 조작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반면에 검찰은요 어제 공판에서 이 대표 측 더 나아가서 민주당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구체적인 정황이라는 일종의 타임테이블을 어제 법정에서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진행된 그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검찰이 재판이 공전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이 뭐 기존 변호인단을 해임을 하겠다, 검찰이 회유와 압박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결국 재판이 한 달가량 공전을 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거는 가족의 행동이라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왜 이런 행동을 할까?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겠다면서 이 대표 측근인 친명계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 전 부지사 측근을 만난 후 이 한 달여간 벌어진 일들을 일자별로 정리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앞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김보건 기자가요, 이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측근을 만났고 또 그를 통해서 이 전 부지사 부인과 통화도 했다. 이렇게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검찰이 결국 어제 법정에서 이를 확인시켜준 그런 셈이군요. 맞습니다. 검찰이 법정에서 밝힌 그 한 달간의 상황을 제가 전해드리면요. 지난달 13일입니다.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 전 부지사의 측근을 만나서 이화영의 일과 관련해서 당이 도울 수 있는 건 돕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전 부지사의 측근은 이 자리에서 박 최고위원과 이 전 부지사 부인의 전화 통화를 연결해 줬고요. 또 박 의원은 최근 측근에게 걸려온 전화를 바꿔줘서 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측근이 먼저 전화를 걸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박 의원과 이 전 부지사 부인이 통화를 했고 부인은 그 이후에 민주당으로 탄원서를 보내죠. 남편이 진술을 바꾼 건 그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 그런 내용이 담긴 탄원서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신의 검찰 진술을 일부 뒤집는 그 옥중서신을 부인에게 건넵니다. 그 다음에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이 이화영이 구속된 이후부터 10개월 넘게 재판을 전담했던 로펌 해광을 해임하겠다고 나섰다. 이런 일지입니다. 자, 검찰은 이런 시간 순서대로 약 한 달 동안 있었던 이런 정황을 사법방해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김보건 기자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 이제 의혹이 제기된 다음에 박찬대 최고위원은요, 처음에는 이제 시인도 부인도 아닌 아주 어정쩡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들어서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측근을 자기가 만났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이 전 부지사 부인을 바꿔줘서 통화도 했다. 이렇게 뒤늦게 시인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 관련 보도를 한 직후에 박찬대 의원이 이 전 부지사 측근을 만났다 이렇게 보도를 한 이후에 박 의원이 엉뚱하게 나는 이화영을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부인은 얼굴도 모른다. 그러니까 맥락상은 부인과 접촉한 적이 없다 이런 취지로 해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시 이제 부인과 최소 한 차례 통화했다 이런 보도를 후속 보도를 한 뒤에 그 뒤로는 아무런 입장과 또 해명을 내지 않았었죠. 그런데 최초 보도를 한 지 한 보름이 넘게 지났을 때 갑자기 박찬대 최고위원이 한 라디오에 출연을 합니다. 거기서 이 전 부지사 측근을 만났고 이 전 부지사 부인과 전화 통화를 바꿔줘서 통화했다 이렇게 사실상 시인을 합니다. 왜 하필 이제 와가지고 시인을 하는지 궁금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전날에 바로 전날에 검찰이 박 의원이 만났던 그 이 전 부지사 측근을 압수수색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동안 박찬대 최고위원이 해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쭉 이어서 들어보시죠. 이화영 전 부지사님 구속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만나보거나 면회를 한 적도 전혀 없거든요. 심지어 그 부인 되시는 분은 제가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 왜 자꾸 그거를 이렇게 프레임을 그쪽으로 몰아가는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직위와 만난 것은 사실인데요. 저랑 대화하다 말고 전화가 오니까 받으셨던 것 같은데 갑자기 저를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받아보니까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고 받았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셨어요. 우연히 바꿔진 전화 통화를 통해 가지고 해유와 압박이 있을 수는 없는 거고요. 어쨌든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측근을 만나고 또 이 전 부지사 부인하고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한 달 동안에 이 전 부지사 재판이 공전을 거듭하면서 파행한 거, 이게 어쨌든 사실입니다. 검찰은 이 같은 일련의 사안들이 이 전 부지사가 법정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하도록,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시인하는 그런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를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측근인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 측근을 만나고 나서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의 해임 논란이 좀 불거지면서 고의적으로 재판이 지연이 됐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고요. 앞서 이 민주당 의원들이 이화영 전 부지사 면회를 수차례 신청을 한 부분, 또 검찰청사 앞에서 항의 시위, 또 농성을 한 것, 그리고 지지자들이 이 전 부지사 영치금 모금 운동을 한 것, 이 모두 이 사법방해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한동훈 법무장관 역시 앞서 민주당의 사법방해 행위를 강하게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자기 편이 한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들어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하고 성명서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에서 진술 번복하라고 압박하고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재판이 끝난 뒤에는 또 이런 일도 있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의 측근이라는 인물이 검찰이 이화영 피고인의 방어권을 방해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은요, 그동안 라디오 인터뷰 동안 등 이제 목소리를 냈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 사람의 측근이라는 인물이 지금 나선 겁니다. 그 측근이라는 사람은 그 이 전 부지사 부부 한 40여 년간 알고 있던 선배로 알려진 인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A씨로 통칭을 하겠습니다. 그 A씨는 어제 그 재판을 방청을 했는데 오전 재판이 끝난 후에 취재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새롭게 선임하려는 변호인이 재판 전날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하려고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조사가 오후 6시에 있으니까 접견을 하려면은 구치소로 가지 말고 수원지검으로 오라 이렇게 이제 했다고 주장을 했고 그 이후에 검찰이 다시 이 이화영 피고인이 접견을 거부하고 있으니까 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네, 이 A씨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오전 재판 직후에 법정 안에서 이 전 부지사한테 새 변호인 접견을 거부했냐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런데 이 전 부지사가 아니라고 답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 전 부지사가 재판 전날에 검찰 조사를 받지 않고 구치소에 있었다고 했다면서 검찰이 피고인 방어권을 방해한 것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A씨는 또 이 검찰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가 10달째 똑같은 질문을 받는 건 심적 고문이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A씨의 이 같은 주장은요, 앞서 나왔던 이 전 부지사 부인의 그런 주장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 부지사 부인의 목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화영 씨가 이미 진술을 해서 자기는 할 수가 없대요. 이재명 방북을 보고를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대요. 그거 본인하고 확인을 해보고 얘기를 하셔야죠. 변호사 입이 곧 이화영 입인데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하고 제가 강하게 항의를 했어요. 결국은 잡아다가 놓고서는 들들 볶아갖고 이재명 방북 진술을 이끌어내려고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의심이 되고요. 아마 검찰에서 변호사한테 어떤 조언을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가 이재명 방북 그거를 불면은 이거는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자, 이 같은 이 전 부지사 부인의 측근 A씨의 주장에 대해서 검찰 측은 일방적인 주장이다. 구체적인 경위는 확인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방금 저희가 전해드렸던 그 A씨의 주장 중에서 이 부분은 하나 저희가 좀 의문이 듭니다. 이제 재판정 안에서, 그러니까 법정 안에서 이분은 이제 방청객으로 갔겠죠. 그 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는 피고인이기 때문에 피고인석에 앉아있을 텐데 그 사람한테 방청객이 뭔가를 확인한다?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저희가 그 부분은 좀 짚어볼 여지가 있지 않나 문득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변호사님한테는 이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의 그 진술 중에서 저희가 새로운 것이 바로 이재명 대표, 그 당시에 이제 이재명 후보겠죠. 경선 후보겠죠. 1억 5천만 원을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거고 그건 명백하게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거짓이 아닌 한은 김성태 전 회장 본인이 지금 이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그러면 다시 기소가 될 가능성도 있는 건데 이렇게 자기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까지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그 심리 그다음에 이것이 앞으로 법적으로는 그럼 어떤 파장이 벌어질지 이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죠. 통상적으로 본인의 처벌을 감내하면서까지 하는 일반 진술도 아니고 법정 증언이었습니다. 위증의 문제도 있고요. 본인의 처벌을 본인이 용인해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신빙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되는 진술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고 있는 대북 송금과 관련한 이 제3자 뇌물에서 요건은 부정청탁이란 게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통화를 했다라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것도 이화영 전 부지사를 통해서 했다라고 하니까 통화 내역은 검찰이 확보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 내용 쌍방울로서는 본인들이 실제로 히토류를 단독으로 수입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대북 테마주로 분류가 되면서 상당히 경제적인 이득을 얻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본인들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북한에 전혀 자금이 지원되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이란 정치인을 위해서만 이게 한 80억이 넘는 돈이거든요. 과연 갔을 것이냐. 그럼 갔다면 부정청탁이 과연 무엇일 것이냐인데 이재명 대표에게 그러면 쌍방울의 어떤 현안에 대해서 대가를 요구했는지 어떤 청탁이 있었는지 그 부분은 여전히 공란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메우는지에 따라서 공소 유지, 기소 여부의 향배가 갈릴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한테 이제 정치인이시니까 이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아까 이제
이제 그 해명이나 뭐 이런 부분 기자들이 여러 가지 물어봤잖아요. 근데 정작 자신한테 이렇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듯이 김성태 전 회장이 말 그대로 사실관계 팩트를 지금 지목을 해서 얘기를 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치인으로서 어떤 심정에서 그러는 거라고 보십니까? 황당한 얘기다. 굉장히 추상적인 답변을 하는 자체가 자기는 진실을 알고 있는데 그 진실을 말하기가 어려울 때, 그리고 사실은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그 언행에 대해서 우리가 수없이 많이 봐오지 않았습니까? 본인은 굉장히 고뇌가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동안 대장동서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피해 오면서 급기야는 소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는 일련의 어떤 그 자신감까지 보였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쌍방울 대북 송금에 대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전혀 다른 진술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굉장히 이재명 대표가 코너에 몰려 있는 상태에서 김성태 회장이 이제 후원금 쪼개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김성태 회장은 자기에 대해서 노상강도라는 표현을 해서 화가 났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 그 심리적으로 분석해 보자면은 사실은 울고 싶었는데 뺨을 때려주니까 그냥 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조폭 출신인데 지금 거기다 정치자금법 위반 하나 더 덧댄다 그래서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것도 너무 좀 그것도 제 심리적인 네. 개인적인 분석이긴 하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기자가 물었을 때 나는 절대로 쪼개기 후원금을 받지 않았습니다라든지 이 소위 300만 불은 나가 대북 방북을 위한 송금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을 못하는 거는 본인은 알고 있는데 이거 자체 진실이 밝혀졌을 경우에 그것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재명 대표는 알고 있다라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 추측을 제가 아까 여쭤봤기 때문에 역시 이제 의원님도 그런 개인 의견을 주신 걸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코인 거래 논란으로 국회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놓인 김남국 의원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윤리특위 소위가요, 김 의원 징계 수위를 결정지으려다가 회의 직전에 나온 김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 이걸 이유로 해서 이 결정을 일주일간 연기했습니다. 지금 이를 두고서 여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안에서까지 비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어제 전해드렸지만 당초 이제 윤리특위가 어제 오전 11시에 이 징계심사 소위원회를 열고서 김 의원의 징계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습니다. 앞서 그 윤리심사 자문위원회가 김 의원에 대한 그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공고를 했던 만큼 이 윤리특위 소위에서도 제명이 그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런 전망이 나왔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소위 시작 40여 분 전에 김남국 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 윤리특위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 임기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싶다는 글을 올린 게 결국 변수가 됐습니다. 이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 소식을 들은 이제 민주당 소속 소위 위원들이요, 표결 연기를 요구하면서 회의가 한 차례 정회가 됐고 이후 이제 오후에 속기가 됐는데, 그 회의에서 이 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민주당의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이 김남국 의원의 징계 결정이 오는 30일로 미뤄지게 된 겁니다. 오전 회의가 정회가 됐을 때까지만 해도요, 국민의힘은 이 불출마 선언하고 징계는 별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민주당의 연기 요청 받아들였는데 왜 그랬을까요? 네, 일단 이양수 위원장 공개적으로는 민주당 측 파트너 격인 송기현 의원이 정중하게 요청했기 때문에 표결 연기를 수용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실제로는 윤리특위 구조상 여당 혼자서 표결을 강행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요, 소위에서 징계안 의결을 하려면 위원 6명 중에 4명 이상이 과반이 출석을 해야 하는데 지금 여당이 3명이고 야당이 3명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위원이 3명이니까 이 3명이 불참하면 표결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위원장이 이 민주당의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면서도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면책은 될 수 없다, 이러면서 제명 결단을 촉구하는 쪽으로 브리핑을 한 것 같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불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 그걸 어느 정도로 평가해야 될 건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표결을 하기 위한 숙고 시간을 요청을 했고, 김남국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과연 김남국 의원이 그동안 한 행동들을 면책해 주는 것이냐, 과연 김남국 의원이 했었던 일들이 없어지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거든요.
결국 민주당이 표결 연기를 이제 관철시킨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요, 정작 민주당 내부에서 즉각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네,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요, 이런 모습이 바로 내로남불이라면서 당 지도부를 직격했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진기한 표결이 지체되는 건 김 의원이 현재 무소속일지라도 당 지도부의 비호를 받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요. 또 이 의원은 이 김남국 의원의 연관 검색어로는 아마도 조국 전 장관, 이재명 대표 그리고 철험회가 있을 거라면서 이 시간을 미루면 미룰수록 당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지게 되고 또 빠져나오게 되더라도 시간이 늘어지게 될 거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당 지도부는 온종주의를 버려야 한다라면서 김 의원에 대한 신속한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민주당의 셀프 면제부 시도이자 꼼수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신주호 부대변인은 어제 논평을 통해서 이 민주당의 표결 연기 요청이 민주당 출신 김 의원이 의원직 임기를 마치도록 셀프 면제부를 주려는 시도로 보인다면서 민주당은 제19 감싸기를 중단하고 이 김 의원 제명을 결단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한 성일종 의원은요, 과거 김 의원이 구멍 뚫린 운동화를 신고 다니며 이 후원금을 받았던 일 등을 언급을 하면서 명예를 지키려면 더 일찍 불출마 선언을 했어야 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꼼수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모든 걸 걸겠다 그랬고 떳떳하고 한 점의 양심의 부끄러움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구멍 뚫린 운동화를 신고 라면을 먹으면서 후원금을 받았던 분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신분을 지키고 명예를 지키려고 했으면 애초에 처음부터 불출마를 선언을 하든지 했어야지. 지금 어떻게든 빠져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와가지고 불출마를 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진실성을 믿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뒤늦었다 이런 비판은요, 야당 안에서도 지금 나왔습니다. 네,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요, 김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할 수 있는 적기는 이미 그 전에 있었다면서 특히 이 상임위 중에 거래했다는 문제가 드러났을 때 바로 그때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할 수 있었고 또 동시에 의원직 사퇴도 할 수 있었다면서 이미 골든타임이 지났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박 전 최고위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좀 속보이죠. 딱 겉에서 봤을 때는 이 윤리특위의 징계의 수위를 낮추기 위한 이제 본인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불출마 선언을 할 수 있는 적기는 이미 그 전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가보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 보시기에는 아직도 사퇴 안 했냐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요, 김 의원이 이미 이제 공천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불출마 선언 자체가 아무 별 의미가 없다. 이런 사실 냉정한 지적도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김 의원은 코인 논란이 불거진 지난 5월에 민주당을 탈당해서 지금 무소속 신분입니다. 민주당의 당원 당규를 보면요, 자진 탈당할 때는 1년 내에 복당이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결국 22대 총선에 도전하려면 무소속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신당에 참여해가지고 공천받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 여론을 보면은 김남국 의원이 출마할 수 있다, 당선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은 현실성이 좀 떨어지죠.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어제 김 의원이 징계안 의결 직전에 불출마 선언을 한 거는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철저히 계산된 행동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지난 목소리들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제해 왔지만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싸울 생각입니다. 거짓말 탐지기를 가져다 놓고 제가 조사를 받겠다라는 그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미공개 정보 의혹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정보는 없고요. 왜냐하면 의혹을 제기하는 곳에서 먼저 근거를 가지고 제기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의혹을 제기하시는 거죠, 기자님?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합당한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오늘 감정적으로 격해지신 민주당 안에서도 비판이 나오곤 있지만요, 이 친명계를 중심으로는 어제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에 징계 수위를 또 낮춰야 한다 이런 또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 안팎에서는요, 이 불출마 선언에 따른 김 의원의 징계 축소가 지금 민주당이 안고 있는 도덕성 문제를 더 불거지게 할 거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친명계를 중심으로는 이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도 제명을 하는 건 좀 과하다 이런 동전론이 일고 있습니다. 친명계 김영진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그 정도 선언이면 예, 정치인이 예. 스스로 정치를 중단한다는 선언 아닙니까? 그에 합당한 처벌을 본인 스스로 내렸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윤리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와 진정성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과하다고 보세요? 저는 마녀 상향적 성형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검증해서 처벌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 내부 상황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소식도 있습니다. 어제 비명계에서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을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관련 영상이 특히 함께 공개돼서 파장이 컸습니다. 바로 그 친이낙연계인 윤영찬 의원이 본인의 SNS에 동영상을 게시를 하면서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을 비판하고 나선 건데요. 그 주장은 이겁니다.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이 어제 오전 이 윤 의원의 지역구를 찾아서 이른바 수박 규탄 집회를 열고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면서 동영상을 직접 보고 이것이 과연 민주당인지를 판단해달라 이렇게 이제 호소를 한 건데요. 윤 의원이 게시한 동영상에는요, 한 여성이 윤 의원을 향해서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 의원은 그래서 우리 지역 출마 예정자의 지지자라는 한 여성이 고성과 모욕적 언사를 반복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좀 왔습니다. 여기 경로당이고 주민들계십니다. 저는 여기 경로당이고. 네,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의 이런 행동은 오후에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윤 의원의 지역 사무실 앞에서요, 이재명과 개혁시민행동, 민주당 혁명결사대를 자처하는 그런 사람들이 수박 윤영찬 규탄 집회를 연 겁니다. 윤 의원은 이런 상황이 지난 8일에 이어서 두 번째 벌어진 일이고 나한테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서른, 이원욱, 전해철 등 다른 친문 의원들이 현장과 지역구, 심지어 집 앞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의견이 다르다고 소리를 지르고 위협하는 이런 행동이 민주당 당대표를 앞세워서 저질러지는 것은 수치스럽다. 이것이 지금 70년 역사의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참담한 현실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영상 같이 보셨습니다. 어떤 느낌 드셨습니까? 재밌게 봤어요, 일단. 아이고. 네, 그러니까 저런 일이 지금 일어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순간적으로 역설적인 표현이신 거죠? 아니요, 지금 거. 저 사람들이 개딸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럼 그 전에 있었던 문바들은 다 어디로 갔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민주당이 정말 변질됐다. 70년 역사의 민주당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민주당이 변질되는 과정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책임에서 자유롭진 못할 것 같습니다. 적극 맹렬 지지자들의 이런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이런 행동, 그걸 마치 또 민주주의의 양념인 것처럼 포장을 했는데 그 업보가 그대로 그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정치인들이 지금 감수해야 되는, 그러면서 개딸하면서 심지어는 이런 것들이 김남국 의원의 어떤 그런 그 징계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민주당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만들어내는, 이것은 한국 민주주의에 있어서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바라는 표현은 저희가 방송용어로는 적합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협의점을 찾아나가는 과정입니다. 물론 스펙트럼이 다양할 수 있지만 강렬, 극렬, 그러면서 귀를 닫은 행태는 민주주의에 플러스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도 극렬 지지층의 어떤 뭘 보는 행보 아니냐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결단은 정치인 본인이 내리는 겁니다. 골든타임을 놓쳤다, 적시를 놓쳤다라고 하지만 또 이전에 불출마 선언을 했다면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의 어떤 권고를 앞두고 또 꼼수를 부렸다, 이런 판단 나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너무 힐난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처음에 굉장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다, 아마 코인으로 다른 정치자금을 대체해서 받았을 것이다, 다 사라졌습니다. 이 상임위 과정 중에 이 코인 거래를 한 내역 등등, 물론 부적절하지만 처음에
제기됐던 어떤 의혹에서 많이 가라앉은 측면도 있다라는 사정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지금 하루 앞두고서요. 여야 정치권 공방 또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야권에서는 심지어 태평양 전쟁에다가 대통령 탄핵 말까지 나왔습니다. 네, 먼저 우리 정부 대응부터 살펴보면 일본 내각이 어제 그 방류 날짜를 24일로 확정을 하자 정부는 어제 오후 1일 브리핑에서 일본 측의 오염수 방류 계획상 과학적, 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히면서 이 사실상 일본 정부의 결정을 수용을 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가 이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을 한다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정부의 입장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이런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입니다. 어제도 잠시 전해드렸는데요. 야당은 말 그대로 지금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먼저 정부를 향해서 일본 방패막이의 역할을 자처했다. 이렇게 맹비난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 150명이 어제 국회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20분 동안 했는데요. 이 대표는 일본 정부의 무도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국민 안전 비상사태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방류 반대의 결의문을 전달하겠다면서 주한 일본 대사관으로 찾아갔다가 경찰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한다. 일본의 무도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이번 결정에 글러리를 서고 방패막이 역할을 했던 윤석열 정권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민주당은 국민 안전 비상사태를 선언합니다. 핵오염수 투기 중단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경찰이 왜 일본 앞잡이 노릇을 너무너무 처참한 마음입니다. 국민의 뜻을 일본 대사관 문 앞 땅바닥에다 놓는 심정 잊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26일까지 1차 100시간 긴급 행동에 돌입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대정권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이 비판 수위가 점점 더 세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최고위에서 이재명 대표는 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제2의 태평양 전쟁으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이 일본 정부를 비판함과 동시에 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찬성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힌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국민을 상대로 말장난하는 건지 의문이다. 국민을 걱정하는 마음이 눈꽃만큼이라도 남아 있다면 당당하게 반대 입장을 밝히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요. 친일파가 아니면 누가 방류를 찬성하겠느냐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요. 오늘 나온 민주당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역사가 반복된다라고 하더니 일본 핵 오염수 방류는 제2의 태평양 전쟁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국민 걱정하는 마음이 눈꽃만큼이라도 남아있다면 당당하게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윤석열 정권만 왜 유독 반대라고 말하지 못합니까? 친일파가 아니라면 또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공공연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 내 강경파 초선 모임이라고 불리는 이 철험회 소속의 김용민 또 이수진 의원인데요. 김 의원은 어제 민주당 168석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발의하자 민주당 단독으로 가능하다, 이제는 해야 한다 이렇게 SNS에 올렸고요. 이수진 의원도 오염수 방류를 지지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할 것임을 명심하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일단 민주당 지도부는 이건 두 의원의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치부를 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최고위 직후에 박성준 대변인 그리고 김종민 의원의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좀 윤석열 정권 탄핵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우리가 광화문 집회에서 주장하거나 뭐 요구하거나 외칠 수는 있지만 의원이나 우리 정당이 추진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저는 무리 아닌가 싶고요.
국민의힘은 야당이 가짜 뉴스로 선동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 대변인은요, 이 논평을 통해서 여당과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좀 차분하게 대응할 거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서 과학적 근거 없는 비난 일색에 막무가내 공격과 선동에 나서더니 또다시 괴담 정치에 사활을 걸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방탄 비판에 따가운 시선을 돌릴 기회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총력 투쟁에 나섰다라고도 했습니다. 어제도 국민의힘에서는 세미나가 열렸는데 이 가짜뉴스 괴담 무엇을 노리나 이런 주제의 세미나에서도 이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가짜뉴스가 막연한 공포를 조장한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기현 대표는요. 가짜뉴스 카르텔이 있다면서 민주당이 가짜뉴스의 온상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국민의힘 그 세미나에서 나온 목소리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외계인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다 죽일 텐데 우리 어떻게 하지 하면서 우리 외계인을 대비할 방책을 마련해 놔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식의 언급. 삼중수소 먹고 죽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죽을 수 있어요. 심지어 비행기 타다가 죽을 수 있고요. 감기약 100알 먹으면 죽어요. 커피 200잔 마시면 죽고요. 물 6리터 한 번에 마시면 죽습니다. 어느 정도 양을 먹었을 때 죽을 수 있다라는 연결이 돼야지. 민주당이 재미 톡톡 보면서 100년 집권하겠다 그러다가 5년 만에 자신들의 정권을 빼앗기니까 악착같이 다시 정권을 탈취하려고 끊임없이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하고 확대시켜 나가는 일을 계속해온 바로 그 온상이었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이루어질 경우에 가장 실질적인 피해를 보는 분들은 아마 어민 그리고 중소상인들일 겁니다. 이분들은요 실제로 방류 날짜 확정 전부터도 이 근거 없는 괴담이나 가짜 뉴스로 피해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했는데 방류 날짜가 정해지면서 걱정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소비 위축이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내일 오염수가 실제로 방류가 되면 그나마 있던 소비마저 끊기지 않을까 우려한 목소리 정말 많았습니다. 화면을 보고 계시겠습니다. 오염수 방류한다 자꾸 그런 소리를 하니까나 세 번 올 손님도 한 번도 얼토말똥이라고 그래 그때부터 지금 장사가 다 안 되고 있어요. 타격이 크죠.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방송 보고 고객들이 오시고 하는데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동식 방사능 기계 가지고 매일 검사를 합니다. 한 번도 방사능이 추출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만반에 이제 그 방비를 해가지고 방류하겠지만도 그러나 이제 우리가 확신을 아직 못하니까 뭐 걱정은 되죠. 예. 네, 정부 여당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괴담 또 가짜 뉴스로 어민과 수산업계가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2천억 원을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그 지원안은 저희가 또 후속 뉴스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시간 관계상 자세히 전해드리지 못했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 후보자가 지명 후에 첫 행보로요. 오늘 오전에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해서 만났습니다. 그 직전에 기자들에게 한 발언이 지금 예사롭게 들리질 않는데요. 현 김명수 사법부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지적한 것이어서 앞으로 적잖은 파장 예상됩니다. 네,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 차기 대법원장으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을 했습니다. 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난 거는 그러니까 원래 그 지명 이후에 현 대법원장을 만나는 그 관례가 있기 때문에 그 관례에 따라서 오늘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을 한 건데 이 면담에 앞서 이 후보자가 이 처음 공개석상에서 취재진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한 발언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최근에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해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바람직한 법원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성찰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 이 후보자가 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신뢰도와 이 권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대내외에 확인을 하면서 결국 본인의 색깔을 분명히 드러냈다 이런 해석을 낳기에 충분했기 때문인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무너진 사법의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하여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고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바람직한 법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후보자에 불과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청문 과정과 인준 동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것은 좀 주제 넘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이 후보자가 어떤 인물인지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균용 후보자는 30년 넘게 판사 생활을 한 이 보수 성향의 법관입니다. 소신이 뚜렷하고 리더십이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서울지법 판사, 또 대법원 연구관, 대전고등법원장 이런 자리들을 역임했고요. 판사들의 엘리트 모임 민사판례연구회에서도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특장애를 겪는 사람을 처음으로 장애인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하는 등 이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에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들으셨던 이 후보자의 오늘 발언은요,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그런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전례가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 후보자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김명수 사법부를 겨냥한 소신 발언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2021년 대전 고등법원장 취임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법원을 둘러싼 작금의 현실은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등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내려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당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진 직후였고요. 이 후보자가 이를 비판을 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거짓 해명 논란이라는 거는요,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김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건에 관련됐다 이런 혐의를 받았던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이 국회 탄핵 이 얘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두고서 김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했다는 그런 논란입니다. 이거 지금 수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안인데요. 이 문제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때도 다뤄졌습니다. 당시에 대전 고등법원장 자격으로 감사를 받았던 이 후보자가 김 대법원장을 향해서 비판적인 언급을 했다. 바로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에 국회 법사위의 이 대전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에 대한 질문이 나왔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피감기관장으로 나왔던 이 후보자는 사법부 신뢰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었다는 것은 부정하지 못한다라고 했고요. 당시 이 권순일 전 대법관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질문에도 국민께서 공정하지 않은 걸로 볼 여지가 있다라고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대법원장의 거짓말. 혹시 나는 되고 일반 국민은 안 되고 내로남불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에 보도된 대로 사법부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여진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권순일 대법관이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돼서 재판 거래 의혹을 강하게 드러나는 일련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쨌든지 법관은 공정해야 될 뿐, 실제로 공정해야 될 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보여야 되는데 일반 국민들 눈으로 보기에 공정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당혹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들으셨듯이 이균용 후보자가요, 이 최근에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건 결국 지난 6년의 사법부가 그만큼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졌고 그다음에 재판의 권위도 지금 무너졌다. 이거를 시사하는 발언으로 저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사법부 신뢰가 무너졌다. 이런 평가가 또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명수 사법부가 많은 비판을 받아온 지점이 바로 그 법원의 정치와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임 기간 내에 지나친 코드 인사로 비난을 받아왔는데 예로 이제 대표적인 진보 성향 모임으로 분류되는 우리법 연구회나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들이 대법관에 등용된 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또 정치적인 사건에 대한 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킨다 이런 의혹도 있었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은 이 기소 3년 2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왔고 또 윤미향 의원의 이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사건 이건 2년 5개월 만에 1심이 선고가 됐습니다. 특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요 3년째 1심에 머물고 있어서 이 김명수 체제에 대한 불신이 큰 게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이 법원의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 이렇게 보고 강력한 리더십과 통솔력으로 법원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인물로 이 이균용 후보자를 낙점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후보자 역시 김명수 원장 체제에서 추진됐던 주요 사업들이죠. 법원장 후보 추천제, 또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또 법원 행정처 비법관화, 여기에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 임명 동의를 통과해서 취임할 때 한다면 인사제도를 시작으로 해서 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 거다 이런 관측이 지배적이고요.
또 재판 지연 문제, 또 법관 이탈 문제, 또 상고심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이 사법부의 당면 과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후보자의 강한 추진력이 어떻게 작용할지 법원 내부에서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긍정적인 평가만 있는 건 또 아닙니다. 네, 앞서도 전해드렸듯이 이 후보자는 자신만의 철학과 소신이 뚜렷한 그런 정통 법관으로 현 법원의 시스템을 좀 바꿀 강한 개혁이 시작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반면에 이 사법행정 경험이 충분치 않다는 점에서는 좀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서울 남부지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 이 법원장을 지내기는 했지만 이 법원 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워낙 소신이 강한 분이라면서 이 김 대법원장이 했듯이 정책을 너무 서둘러서 바꾸면 좀 시끄러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의 시각이 있다고 하고요. 또 이 후보자의 추진력에 대해서도 또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야당은 일단요, 이 후보자의 평판이라든지 자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 서울대 법대 동문인 이 후보자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사적 관계, 이 부분은 따져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 후보자가 윤 대통령과는요, 이 대학교 1년 선후배 사이더라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과 절친한 문강배 변호사를 고리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때문에 이제 야당을 중심으로 이 후보자가 이 윤 대통령의 친분으로 이 대법원장이 임명이 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이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에도 별다른 교류가 없었고 적어도 최근 5, 6년 동안은 직접 소통할 기회조차 없었다는 게 이 후보자 주변의 설명이고, 이 후보자 역시 오늘 오전 이 윤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아는 정도이지 직접적인 관계라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했고, 또 2021년 10월 국감 때도 친한 친구의 친구다, 단둘이 만난 적은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모습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법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때문에 좀 지명됐다 이런 비판도 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작년에 청문 과정에도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만은 제 친한 친구의 친구다 보니까, 그리고 당시에 서울대 법과대학이 160명이었고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아는 정도지 직접적인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아시죠? 예. 잘 아시죠? 제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입니다. 그럼 그게 잘 아는 겁니까? 뭐 그냥 아는 겁니까? 친한 겁니까? 단둘이 만난 적은 없습니다. 친하다고 되어 있죠, 지금? 친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하고 친한 게 흠이 아니고 자랑거리인데 흠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좋아요. 여야의 반응도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보수성향이 강한 이규용 분양판사를 후보자로 지명한 건 아쉽다라면서 이 후보자가 과연 이 사법 공정성을 세울 적임자인지 아니면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이 영향을 미칠 건 아닌지 철저하게 검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법원은 그간 좌편향, 또 선택적 판결 등 각종 논란을 야기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끌어오면서 신뢰성이 완전히 무너졌다, 이러면서 이 후보자가 잃어버린 사법부의 신뢰를 되찾고 또 사법부 비정상의 정상화를 실현해낼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지명을 계기로 해서 또 이 후보자가 만약에 대법원장이 된다면 사법부의 지형 변화도 본격화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보수 대 진보의 비율 얘기겠죠. 그것도 본격화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또 지배적입니다. 이 후보자 이후에 내년에만 이 대법관 6명이 줄줄이 바뀔 예정이라서 대법원 구성이 진보 우위에서 보수 쪽으로 이동을 할 거다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6년 만에 보수 성향 대법원장 후보 지명으로 이 사법부도 큰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요,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자가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서 최근에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김명수 대법원장으로서는 상당히 좀 그렇게 반갑지 않은 그런 발언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충분히 듭니다. 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사법논단 사건은 사실 법원의 치부였던 겁니다. 재판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되는데 그걸 법원행정처에 보고하고 이랬거든요. 그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 후보자는 이거 합리적 근거가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관련된 법관들의 재판을
맞기도 했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했거든요. 그렇다면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과연 적임자인가, 그리고 사법부의 어떤 문제 제기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과연 정확하게 갖고 계신가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때 당시에 무죄를 선정한 가장 핵심적인 논리는 뭐였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정은호 게이트와 관련해서 영장 실질 심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보고를 했습니다.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도 사법농단 관련해서 법원행정처에 보고를 했는데 이건 기밀 사항이 아니고 보고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평가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 당시 이제 변호는 그랬을 겁니다. 아마 이게 적법한, 그다음에 정해진 어떤 사법부 내부에서의 행정적 보고 절차이기 때문에 이것을 재판의 실질적인 내용에 관여했다고 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사법농단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마 이게 그 변호인단의 의견이었고 아마 그걸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 당시에 이균용 재판부도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가 또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나라나 그 대법원의 구성에 있어서 보수 진보의 비율이 어떠한가는 정치권에 상당히 예민한 사안인 것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그게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법부 특히 대법원의 그 문제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그가 진보였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말했듯이 법원의 정치화 그리고 권력 편향, 권력 편승과 같은 그런 일련의 상황이 의심되는 행동이 보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균용 후보가 최근에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하겠다 등등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이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 그걸로도 성공할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문재인 정권과 매우 친화적인 관계를 보였다 해가지고 그거를 바로잡는다, 정상화한다 그러면서 이 새로운 대법원장 체제가 현재의 권력과 또 매우 가까운 듯이 보이는 이러한 상황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사법부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데 우리가 이런 논란을 가지고 다시 한번 걱정을 하게 된다면은 그것 또한 아까도 민주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건 퇴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조심스럽지만은 낙관하고자 합니다. 네, 그러니까 비정상의 정상화 정도에 그쳐야지 이것이 정상화해서 더 나가면 안 된다. 지금 그런 뜻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령님의 막말인데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 지금 북한 사람들은 그 김정은 위원장을 수령이라고 부르죠. 침수 피해 현장을 나갔는데 거기에서 아주 막말에 가까운 그런 비판 발언들을 쏟아내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그제 평안남도 간석지를 찾았는데 여기는 그 바다 제방이 무너져서 대규모 침수가 발생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리에서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또 허벅지 높이까지 물에 잠긴 논에 들어가는가 하면 단단히 화가 난 얼굴로 간부들이 향해서 질책을 쏟아낸 그런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 구체적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달뱅이들의 무책임한 일본세로, 그러니까 무책임한 그 일하는 태도로 국가 경제 사업을 다 말아먹고 있다. 정말 틀려먹은 것들이다. 이런 원색적인 표현까지 썼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북한 매체가 보도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말 틀려먹은 것들이라고. 뻔뻔스럽고 불손하기 그지없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엄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김덕훈 내각의 행정경제 교율이 점점 더 극심하게 문란해졌고 그 결과 건달뱅이들이 무책임한 일본세로 국가경제사업을 다 말아먹고 있다고 하시면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당적 법적으로 단단히 문책하고 엄격히 처벌할 때 대하여 명령하셨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의 공격이요. 김덕훈 내각 총리한테 집중됐다. 이런 시각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김덕훈은 2020년도에 북한에선 젊은 축인 59살 나이로 경제를 총괄하는 총리에 임명됐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장으로부터 신임을 받아온 인물로 분석이 되어왔죠. 그런 김덕훈 총리를 김 위원장이 콕 집어서 이렇게 공개 비판을 한 게 상당히 이례적인 데다가 질책 내용도 유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강도가 세다 이런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이런 격한 행동을 한 거는 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한 책임을
내각에 전가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 내부는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와 또 미국과 유엔의 고강도 제재의 영향으로 상당히 심각한 그런 식량난을 겪고 있는 걸로 알려졌거든요. 아사자가 급증을 하면서 북한 내부에서 지금 김정은 일가에 대한 불평분자 색출하기 위한 이 별도의 기구까지 신설을 했다는 국정원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이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 유상범 의원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장마당 세대를 중심으로 김정은 일가와 당 정책에 대해 거침없는 불평과 집단 항의가 있음에 따라 북한 당국이 지역당 산하에 불평 분자 색출을 전담하는 비상설 TF를 신설했다는 보고도 함께했습니다. 국정원 보고에 의하면 1월에서 7월 사이에 북한에서 올해 아사자는 240여 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 숫자는 최근 5년 평균 110여 건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북한 매체들이 공개한 그 김 위원장 사진 중에서 눈길을 끈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 위원장 본인이요, 이 흙탕물 속으로 들어가서 그 논 한가운데 들어간 바로 그건데 뭔가 좀 의도를 갖고 연출한 거 아닌지 이런 솔직히 의심도 들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연출하는 모습이 뭐 처음은 아니죠. 그러니까 수혜 지역을 찾아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는 듯한 이런 모습을 연출하는 거는요, 이 거의 매년 반복되는 북한의 선전 방식 중 하나입니다. 지난 2020년에는 김 위원장이 직접 SUV를 몰고 수해 현장을 찾아가서 이 수재민들에게 다가가는 사진이 공개된 적이 있었고, 또 지난 18일 보도된 수해 현장 방문 모습에서는요,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도당 부부장이 보시면은 평소와 다르게 운동화를 신고 이 크로스백을 매는 등 좀 실용적인 복장으로 등장을 해서 이 애민 정신 이걸 강조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이례적인 고강도 질책이 있었던 만큼 결국 내각에 대해서 대대적인 문책이 뒤따를 거다, 이런 예측 가능합니다. 북한 매체들도 지금 잇따라 행정 분야 간부들의 업무 태도를 거듭해서 지적을 하면서 경제난에 대한 책임을 묻는 분위기고요. 또 김 위원장이 책임자들을 단단히 문책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만큼 숙청 범위가 예상보다 커질 거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김덕훈은 총리 경질은 물론이고요. 이 통상 북한 간부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뭐 농장이나 탄광 등 이런 생산 현장에서 노동을 통해서 반성을 하게 하는 그런 혁명화 교육이라고 하죠. 이 혁명화 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대대적인 내각 문책으로 이어질 경우 이번 사건이 내각을 견제하려는 이 북한 내 권력 투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침수 현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저렇게 이제 막말에 가까운 그런 얘기들을 쏟아내면서 질책을 했습니다. 아주 내각을 강하게 그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북한 내 권력 투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는데요. 권력 투쟁은 없을 것 같고요. 김일성 때만 하더라도 아무리 불만이 있어도 이런 식의 반발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김정일 때 약간의 그런 반란 조짐이 있다가 제압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기자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계속해서 김정은 시대에는 여러 가지 그 장마당 세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발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우려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서 그 김덕훈 총리를 이런 식으로 막 야단치듯이 하는 거는 아주 태어날 때부터 생내적으로 그렇게 체화가 됐기 때문에 거의 습관성 막말, 그러면서 유체 이탈하면서 자기는 마치도 그 인체로 비교하면은 뇌수, 그래서 마치도 사이비 종단의 우두머리 같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북한으로서는. 두 번째는요, 환자 이송 중 꽝입니다. 이거 어떤 사건입니까? 네, 그젯밤 충남 천안시 한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인데요. 당시 그 사고 영상 보시면요, 도로 왼쪽에서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갑자기 나타난 흰색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와서 구급차와 충돌하는 모습 보셨는데요. 이 승용차와 부딪힌 구급차는 그 자리에서 회전을 할 정도로 이 큰 충격을 받았고, 또 트렁크가 열려서 차량 내부에 있던 장비들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이 구급차에 타고 있던 70대 보호자가 현장에서 사망을 했고, 구급대원과 승용차 운전자 등 6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요, 이 승용차, 그러니까 가해 차량이겠죠? 상당히 빠른 속도로 달려가서 부딪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당시에 구급차는 70대 암 환자를 이송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목격자 증언들을 종합을 해보면 구급차가 교차로에 진입을 할 때 정지 신호였는데 환자가 타고 있어서인지 이 사이렌을 울리면서 그대로 달리니까 다른 차량들은 속도를 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뒤에서 달려온 흰색 승용차는 미처 이 구급차를 보지 못하고 직진 신호에 맞춰서 그대로 이 교차로에 진입을 하면서 사고가 난 거 아닌가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주 규정상으로만 따져보면 구급차가 신호 위반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는데 하지만 어쨌든 구급차입니다. 그렇다면 감면 규정, 책임 감면 규정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맞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이 긴급 차량에 해당하는 구급차 또 소방차 등은 이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중앙선을 넘거나 신호 위반을 해도 면책이나 감면이 됩니다. 다만 이 교통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이런 단서가 붙어 있긴 합니다. 앞서 법원에서도요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낸 구급차 운전자들에 대해서 응급 상황 여부와 긴급 자동차 해당 여부에 따라서 유죄, 무죄를 판단을 달리해서 선고한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이번 사고도 그런 상황을 좀 더 정확히 판단한 뒤에야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경찰은 이번 사고에 대해서도 이 구급차의 신호 위반 여부 그리고 승용차의 속도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구급차의 면책 조항 이게 이제 적용이 가능한지 총체적으로 판단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요, 표범의 굴욕입니다.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네, 고양이과 4대 맹수 중 하나인 표범에게 지우고 싶을 흑역사가 생겼습니다.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국립공원에서 포착된 모습 때문인데 이 영상을 보시면요, 이 남아프리카의 초원, 소리 없는 포식자로 불리는 표범이 풀숲에 매복해서 조용히 사냥감을 향해 다가가는데 그리고 단숨에 사냥감을 낚아채려는 찰나에 예상치 못한 일 바로 발생합니다. 우르르 몰려 나온 원숭이들에게 순식간에 포위되고 마는데요. 화가 난 원숭이들에게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다가 결국 표범은 혼비백산에 달아납니다. 그야말로 최상위 맹수인 표범의 굴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범이 이제 자신이 보통 사냥감으로 여기고 있는 저 원숭이들한테 말 그대로 혼쭐이 난 그런 모양새가 됐군요. 네, 이 아프리카 초원에서 얼룩말이나 가젤 같은 초식동물 무리에 사자나 표범이 한 마리만 난입을 해도 이 초식동물들이 놀라서 정말 우르르 도망가는 모습 다큐멘터리에서 종종 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보신 것처럼 이번에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표범이 혼쭐이 났던 이유는 영상 속 원숭이가 개코 원숭이라서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개코 원숭이는 영장류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맹수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전투력이 높고요. 또 조직력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유명한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죠. 바로 라이언 킹. 거기에서 이제 주술사 역할이 나오는데 그 원숭이가 바로 개코 원숭이의 한 종류인 걸로 그렇게 또 알려져 있죠. 맞습니다. 또 그 개그맨 유세윤 씨가요. 가끔 이 개코 원숭이를 흉내내가지고 친숙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성격은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영상 보신 것처럼요. 표범과 맞설 정도로 상당히 호전적이고 또 맹수처럼 직접 임팔라나 가젤 새끼 같은 동물들을 직접 사냥을 해서 먹기도 한답니다. 표범은 개코 원숭이를 노리고 개코 원숭이는 저렇게 표범에게 때로 맞서니까 이 둘은 대표적인 사바나의 앙숙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